자, 잘 지냈어요? 시험은 잘 보시고 일기 기출 모의고사 볼 때보다 어떠세요? 어려워요? 예? 말씀드렸어요. 어려워요? 예, 아마 일기 기출 모의고사는 제가 원래 안 보려고 했던 건데 봤는데 그거는 기존에 정해진 진도에서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쓰기가 좀 쉬웠고요. 다만 일기 때 기출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내용을 한번 써보는 훈련하려고 한 거고, 이제 2기 때부터는 제대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다만 2기 때는 조금 기본적인 문제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도별을 고려해서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3기 때는 정말 자유롭게 문제를 내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다가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영리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2기 때 냈던 문제를 3기 때 안 내버리면 공부를 또 안 하세요. 그래서 3기 때 시험을 낼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기 때 냈던 걸 다시 한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2기가 학원 방침에 따라서 어찌됐든 하여튼 갑자기 8회가 9회로 늘었고요. 그리고 3기가 5회로 늘어서 3기가 좀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준비를 다시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노무사는 한 30개 정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집은 요즘에 제가 다른 일 좀 하느냐고 좀 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표지는 다음 카페에 올린 것처럼 행정법 사례집과 같이 문제를 냈고요. 다만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좀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문제를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늦더라도 뭐 문제가 더 좋아지면 더 낫겠죠. 자, 일단 제가 PPT를 어제 하루 종일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해요. 어디 갔어요? 얘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돼 있나요? 얘가 세로로 갈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제 인적 사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고, 자, 우리가 여태까지 연기 때 배웠던 건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연기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기 때는 잠깐 옷 좀 벗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학을 처음 배우시니까 연기 때는 무조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본안전 심판 절차란 건 뭐구나. 잠정적 원리 절차가 뭐구나. 체계를 한번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기 때는 제가 여러분들 가로놓기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문제 서술형으로 시험 보는 걸 했고요. 1기 때 목표는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완전히 외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1기 때는 그냥 교과서 외우고 판례만 했는데, 다들 여러분들이 요즘 마음들이 급하시잖아요.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마음만 급해가지고 기출 모의고사 봐야 된다고 해서 기출 문제 풀어보기를 했어요. 그 덕분에 판례가 조금 신통치 않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1기 때는 교과서를 완전히 외우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출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게 목표였어요. 자, 드디어 2기까지 왔어요. 2기까지 왔는데, 일단 2기까지 온 이상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교과서 내용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이때부터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거를 밝혀 나가셔야 돼요. 다만 제가 하나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거는 행정쟁송법 사례연습이라는 책을 내면서 어떤 거라냐, 모의고사에 관련된 주제에 있는 가능하면 필요한 기출문제와 응용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3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2기로서 노무사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문제들은 한 90%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기 때, 자, 1기 때까지 못 외웠어. 그럼 2기 때라도 달달달 좀 외우시면
한 8, 90% 해결되고요. 3기 때는 사실은 뭐예요? 조금 응용적인 문제라고 그러지만 조금 불이탈을 대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특히 올해는 뭐예요? 갑자기 학원이 사정이 뭐 누가 떠들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오해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기 때는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수준으로 가고서 일단 지금 2기 때가 8회에서 9회로 늘었으니까 2기 때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기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시험을 보면서 내가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답안에 못 쓴 거는 못 외운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떠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안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기 때부터는 뭐예요? 계속 시험을 보면서 내가 놓친 것들을 계속 찾아서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은 점수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지 그러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행정재수법이 좀 어려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했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 행정재수법은 1문은 사례형이라고 픽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문은 사례형을 내기도 하고 논술형을 내기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는 1문 사례형을 1과 2로 해서 내고 2문과 3문을 각기 25.5 내니까 일부 강사님들이 지 맘대로 30점, 20점, 막 10점 해놓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출제 경향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최근 몇 년간은 전부 25점짜리 믹스로 픽스가 돼 있어요. 다만 과거에는 2문, 3문의 사례형인 서술형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서술형이 나오기도 하고 사례형이 나오기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부 사례형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서술형이 나온 해도 있고 사례형이 나온 해도 있단 말이에요. 자, 노무사가 과거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 사례형이 안 나오고 서술형만 나왔고 중복이 허용되니까 과거 교과서의 행정쟁수법은 100페이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좀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출제할 때는 1박 2일이니까 그냥 아침에 갔다가 점심 먹고 나서 그냥 교수들끼리 떠들다가 하나 문제 내면 그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2010년부터 사례형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노무사가 다른 시험보다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중복이 허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이게 좋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범위 이탈 문제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 같은 경우 제가 미국에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무엘관리공단에서. 시험 문제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난 미국에 있다고 했더니 교수님 채점에도 와서 해주셔야 된다고. 채점하면 비행기 표는 빠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개판이 나는 거예요. 개판이. 왜? 제가 그래서 출제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왜 신고를 냈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 얘기는 젊은 교수인데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홍정선 교수님 그 처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처분성에 인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무사에 대한 감각이 없느냐는 말이죠. 그 이후로 몇 번을 제외하고는 범위 이탈 문제가 최근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최근에 보셨겠지만 이 범위 이탈 문제가 있으면서 행정법 총론을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 배워야 되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강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노동 사례가 반드시 출제되냐? 노무사 시험에 처음 들어가시는 교수님은 이거 노동법 문제를 내야 된다 싶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내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노동법 사례를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분쟁 구조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최근 2, 3년 사이에 모든 시험들이 생각하는 문제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설문만 보고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서 쓰지 못하도록 교수들이 말을 이렇게 워딩을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19년 같은 경우에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서이라고 딱 당사정이라고 안 나오고 납부 부존재 의무 확인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70%는 확인소송, 심지어는 부존재 확인소송 이래가지고 잘 나가는 일타 강사 두 분이 무효확인소송 쓰라고 가르치는 멍청이들도 둘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일타 강사하지만 어쨌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고 2019년에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기속력 쓰라고 하지 않고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이 부담해야 될 의무는 기속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피청구니 행정청이 부담하는 의무인데 기속력을 내용을 쓰라고 하지 않고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부담하는 의무를 하고요. 행정청이 부담하는 의무는 그 세 글자 넣어놨더니 학생들의 한 반이 또 헷가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사실이나 변시에서 기존에 있는 문제를 살짝 워딩을 바꿔주는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노무사의 약점이 뭐냐면 그냥 달달달 암기만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한 7, 8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워딩 한번 바꿔주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객관식 시험 문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한번 출제하고 나서 답항에 있는 워딩을 한번 싹 바꿔주면 할 수 있다를 갖다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바꿔줘도 정답 확률이 반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봐야겠고요. 그 외에는 뭐 그래도 노무사는 고마운 게 행시나 사시처럼 모든 범위에 모든 판례를 커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뭐 예외적으로 불이 타 있는 문제가 제외하고는 거의 8, 90%를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불이 타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은 교과서에 매여 있으니 그걸 따라가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는 나머지 뭐 상관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일단 와서 제가 답안 쓰는 걸 보시고 제 스타일로 따라오시면 쉽게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고 공부량도 줄이시고 뭐예요? 좋은 점수도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건 제가 그러니까 쓸 때 지나간 얘기고 중요한 거 이제 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인데 자, 행정법이라는 것은 원래 행정법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강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노무사는 뭐예요? 정말 노무사 수준에 맞게 행정쟁성법만 딱 띄어가지고 시험 범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공부학문론도 뭐, 주구장창 들은 얘기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으면, 사례를 이제 받으면 어떤 분들은 숨이 탁 막히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눅 뜨지 말고 풀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사례의 설문을 읽어가야겠죠. 일단 사람이 나오거나 행정청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훈련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치는 훈련을. 왜? 사람이 나오면 얘가 원고나 청구인일 가능성이 한 7, 80% 되겠죠. 또 행정청이 나오면 얘는 뭐예요? 피고나 피청구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읽으면 마음의 위안이 좀 되죠. 두 번째. 자, 그래서 얘가 무슨 처분을 신청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각 결정이 났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 네모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반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무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왜 처분을 했는지 뭐 환경보전을 위해서 개발행위가 불어가 있다 그러면 환경보전에 밑줄 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처분 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죠.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설문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음이라고 되어 있는 문항을 읽어야겠죠. 문항. 그러면 노무사는 아주 시험이 친절한 시험이에요. 설문에서 설명한 걸 문항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자 시험을 출제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쟁점 제시형이 있고 쟁점 추출형이 있어요. 근데 사법시험 같은 경우 과거 어렵다고 할 때는 쟁점 추출형이 많았어요. 이 처분은 위법하냐 물어보면 왜 위법한지를 학생이 찾아서 제시를 했어야 돼요. 근데 노무사는 정말 고맙게도 대부분의 시험이 뭐예요? 쟁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되니 이거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예요? 좋은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아이스크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갖다 주는 아이스크림 받아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설문을 안 읽어도 문항을 읽어보면 문항에서 물어보는 쟁점이 딱 나와요.
그럼 개를 놓치지 말고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일기 때 모의고사 볼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19년 모의고사에선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이 부담에 대한 의문을 했으면 문제 소재에다 뭐라고 써요? 처분청이 부담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겠다고 써야지 기속력을 검토하겠다 쓰면 옳은 답에 틀린 답에 틀린 답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쟁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그 쟁점에 다시 한번 표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표시를, 내용 표시를.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는데, 자,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설문을 읽어보고 문항을 읽으면 설문이 요약이 되면서 쟁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표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한 1, 20%는 또 꼭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문항부터 읽는 분이 있어요. 문항부터 읽으면 뭐예요? 쟁점이 뭔지가 딱 잡히잖아요. 그리고 설문을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내가 귀납법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그런 분들이 한 10%에서 20% 있어요. 나머지 80% 이상들은 설문을 읽고 문항을 읽고 다시 설문을 읽는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일단 사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잡으셔야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시험에 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뭐예요? 제멋대로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인사노무관리도 아니고 모두 아니에요. 법학은 제멋대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막 가는 거예요. 법학은 반드시 주어진 소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법리를 대입시키는 거지 절대 창작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창작을. 이건 경영학처럼 무슨 누가 더 거짓말 잘하냐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창작을 하시면 안 된다. 자,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날라간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 그때부터 뭐예요? 아는 단어만 가지고 창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행정법에서는 법학 들어가는 과목에서는 법학은 창작이 아니에요. 법학은 어떻게 보면 인문과학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특히 수험서는 거의 인문과학이에요. 성서를 읽듯이 여러분이 국어 배우듯이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목표예요. 즉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일단 답을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문제의 소재죠. 엊그제 학원에서 다른 학원 강사님들의 이제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읽다가 웃었는데, 자, 문제의 소재를 쓸 때 뭐라고 쓰냐? 아직도 쟁점의 정리, 문제점, 이렇게 쓰시면 돼.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강사들, 이런 강사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사들은 왜 그러냐? 시험 숫자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그래요.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사시, 변시, 모든 시험들이 다 문제의 소재로 정리가 됐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는 쟁점의 정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시험이 문제의 소재로 되어 있는데 굳이 걷다 대고 쟁점의 정리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게 이상한 걸 쓰면 채점하는 교수 머릿속에 얘 좀 이상하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확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의 소점에선 감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교수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아, 얘 좀 모자란 애야 생각하는 걸 주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채점에 나가다가 뭐예요? 보이지 않게 2, 3점의 감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의 소재에 뭘 써야 되냐? 문항에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내용을 다시 쓰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쓰냐? 법리에 맞게 써. 법리에 맞게 쓰는 게 어떻게 쓰냐? 간단하죠. 예? 처분청과 행위자인 처분청과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처분을 어떤 이유로 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위법력을 판단한다든가 뭘 검토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제 몇몇 강사님들은 또 이상한 짓들을 해요.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하냐? 갑자기 개념을 쓰거나 아니면 법조문을 쓰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결론을 갖다 쓰라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막 문제의 소재를 막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쓰시는 분인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시간이 남아서 한다는데 뭐 안 말려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쓰시는 문제의 특징이 뭐냐, 정작 쟁점을 안 쓰세요. 쟁점을 안 쓰시면 점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기속력을 물어보는데 기속력의 문제의 소재에다가는 뭐예요? 기속력이라는 것은 처분적 환경에 미치는 힘이다, 이렇게 쓰고, 이것은 뭐 기판력설이 있고 뭐 특수력설이 있다, 이런 얘기 잔뜩 써놓고선 밑에서 기판력을 검토하겠다 이러면 뭐예요? 문제 소재가 다 날아가는 거죠. 2019년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처분청에 따라서, 처분청이 기속력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의무가 뭔지를 검토하겠다 쓰는 거죠. 그걸 쓰는 걸 빼놓고서 기속력에 관한 것만 주장창 써놓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의 소재는 보통 1점이나 2점이 몇 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을 빼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문항에서 물어본 걸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리워딩 하듯이 다시 한번 법령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쓸 때 무엇이 문제된다 쓰지 마시고, 여러분 답안 쓰는 거잖아. 답안 쓰는 거니까 문제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검토한다는 거죠. 예? 저도 검토한다는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답안지니까 이러이러한 걸 문제 삼아 쓰지, 이러이러한 걸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문제에서 힘 빼지 마시고 문항에 맞게 쓰시면서 문항에서 물어본 문제를 이렇게 검토한다 간단하게 쓰시란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의 소재를 쓰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쟁점에 무슨 쟁점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간단히 쓰시면 되겠죠. 목차를 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쟁점은 뭐냐? 원래 소송 사건은, 원래 답안지는 판사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해서 법과대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로스쿨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래 행정법 전체 문제에서는 어떠한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행정법 전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행정쟁송법만 배우니 어떠한 처분의 개발행위 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실체법 문제가 쏙 빠지고 쟁점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 적격을 검토하다든가 아니면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 여부를 검토하는, 이렇게 문제가 좁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쟁점을 그러니까 쓰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간단히 쓰시면 돼요. 자,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개념 요건 효과를 줄줄줄 쓰시는 거예요. 보통 해당 주제의 개념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제 변시나 5급 시험에서는 개념을 안 쓴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한 50% 있는데 노무사의 경우는 쓸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쓰시고 거기에 맞게 법적 성질, 요건, 효력들을 쓰시는데 그렇다고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쓰진 않아요. 왜? 답안지는 이 사례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서 결론 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필요한 게 있고 안 필요한 게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사례집을 보시면 돼요.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사례집을 너무 맹신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기존에 나와 있는 사례집은 교수조가 거의 없어요. 특히 노무사는. 그러다 보니까 강사전은 사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왜? 일타 강사인데 왜 믿거나 말거냐? 간단하죠. 그 강사가 아무리 일타 강사라도 출제하거나 채점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답안이 이럴 거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는 뭘 써야 될지를 보시는 건 참조하실 가치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신림동에 와서 주장창 얘기하는 건데 교과서나 수험서에는 뭐라고 쓰냐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적용 이렇게 5가지로 소위 문학 판검사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짓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아니면 물론 한다는데 안 말려요. 그렇지만 손이 아프잖아. 손이 쓸데없는 짓에. 예? 자, 교과서에서 문제점이 필요해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모범 답안에서 필요한 것은 학설과 판례. 여러분들이 어떤 학설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는 답안에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사람마다 주관적 차이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교수들이 모범 답안에서 어떤 학설 취하는 애는 점수 주고 어떤 학설 취하는 애는 마이너스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객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험담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검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쓰고 싶으면 쓰세요. 자기 취향이니까. 근데 취미생활 하시는 건 좋지만 굳이 볼펜 아깝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은 저도 쓸 때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쓰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자, 판례가 여러분 여러분 답안의 99%의 기준이에요. 99%의 기준. 그러면 판례가 학설과 판례를 쓰고 나면 바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면 사안의 적용을 쓸 필요가 없겠죠. 더 쓰면 시간 낭비니까. 근데 뭐예요? 이거를 바로 결론이 안 나오면, 결론이 안 나오면 뭐예요? 당연히 사안의 적용을 한번 쓰고 결론을 쓰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사안의 적용을 판례에서 결론이 나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여러분들이 어쩐지 모르지만 답안을 보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안의 적용을 한 4-4줄로 길게 쓰시는 분들 보면 꼭 결론에 쓰실 내용과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결론의 내용, 사안의 적용에 대한 잔뜩 써놓고 결론은 위법, 적법 이따구로 쓰세요. 그럼 채점하는 교수가 사안의 적용은 배점이 없고 결론에만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점수를 주면 그 교수가 이상한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로서 이 사례의 결론이 도출되면 그냥 결론으로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안의 적용 판례로서 결론이 한 번에 도출 안 되거나 앞에서 성립요건 이제 말한 걸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사안의 적용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적용은 뭐예요? 그때그때 달라서 주제에 맞게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정 쓰고 싶으면 써도 좋지만 사안의 적용을 쓰시는 분들의 95%는 뭐예요? 결론과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쓰지 마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써봤자 점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학설 판례 쓸 때도 뭐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판례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평생 가도 시험 합격 못해요. 왜? 판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학설과 판례가 점수가 배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설 점수를 날리고 판례 점수만 받아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설 판례를 잘 외우셔야 되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주변에서 뭐예요? 합격하신 분들 잘 보면 학설을 잘 외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학설 판례 쓸 때는 항상 학설명과 내용을 순서에 맞게 써야 돼요. 학설 이름만 쓰고 어떤 강사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강사는 학설 이름만 무슨 설 쫙 쓰고 판례는 쫙 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 합격이 불가능하죠. 왜? 교수들도 영리해요. 시험에 많이 들어가니까 학설명만 쓰면 학설 5개라도 1점만 주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학설을 정확하게 학설명과 내용이 일치하게 써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판례가 100점이 높긴 하지만 학설을 안 쓰고선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검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학설을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는 교수님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강사가 떠들어봤자 관심 없어요. 그건 그 강사의 학생들 모으기 위한 쇼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설이 주장되고 어떤 판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목적은 뭐예요? 학설과 판례를 잘 외우고 있느냐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떠드느냐 이거를 채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바보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쓸데없는 좀 사설을 피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안의 적용 아까 말씀드렸죠. 꼭 필요한 거 아니고 판례에서 바로 사안의 결론이 도출되면 쓸 필요가 없다. 써봤자 사족에 뭐 쓰시는 건 안 말리겠어요. 쓰지 말라고 해도 주구장창 쓰시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판례에서 결론이 바로 도출되면 쓸 필요 없다. 요건별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그때는 쓸 필요가 있다. 결론 반드시 써야 된다. 사안의 문제의 소재는 주구장창 10대줄 쓰시는 분들의 특징 한 40%는 사안의 결론은 또 안 쓰세요. 아니면 사안의 적용만 쓰고 다음 문제 넘어가거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결론에도 항상 1점이나 2점의 배점이 있잖아요. 뭐 주는 거 안 받아 먹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너무 간단하게 유법적 적법하다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문제의 소재에서 물어본 거는
답을 한다는 정도 의미로 쓰셔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쓸 때 보면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할 때 되면 과거에는 사무인력관리공단이 마포 본사에 있었어요. 공덕동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분당 살 때 같으면 일요일 날 그냥 딱 아침밥 먹고서 한 9시쯤 운전해서 가면 차도 안 밀리니까 9시 반이면 딱 사무인력관리공단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가 채점하고 6시에 딱 오면 됐어요. 지금은 저 어디에요? 무슨 동인지 모르겠다. 그 천변에 있어요. 천변에 있어가지고 내려서 버스 탈 때 버스 잘못하면 거꾸로 돌기도 하고 택시 타면 또 밀리고 제가 한번 분당 살 때 한번 차 갖고 갔다가 비 오는 날 러시아에 밀려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교통이 굉장히 나빠요. 두 번째,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에 한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나온 데서 채점하고 있으면 별로 이렇게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교수님들이 영악하세요. 사례 문제는 저희가 들어갈 때 50점짜리 문제를 4명이서 둘씩 나눠서 50점씩 나눠서 채점을 하는데도 하루에 200장, 300장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 2019년에 들어왔던 교수님들 보니까 한 명을 노무사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위원 3명이 들어갔는데 채점위 1명을 추가로 붙이는 게 출제 안 한 사람이 채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학생들이 악을 쓰셔가지고 3명이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3명이 어떻게 하냐? 100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3명이 100점을 다 하면 노동 효율이 반은 떨어져야겠죠. 근데 어떤 짓거리를 하냐? 하루에 300장, 400장씩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무사 처음 들어가시니까 내 방학 때 놀다가 중간고사 할 때쯤 돼서 10월 말까지 마감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하루에 400장, 500장 채점하면 얼마나 답안을 성실하게 채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득 좀 하기 위해서는 뭐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차와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와 내용이 틀리면 망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드리는 팁은 뭐냐면 쟁점별로 제발 한 문단씩 쓰세요. 한 문단씩. 쟁점이 바뀌면 문단을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글씨 개판으로 쓰시는데 일렬로 연애편지 쓰면 저처럼 성격이 들어와서 꼼꼼히 읽어보는 교수들은 점수를 주지만 그렇게 100점짜리 문제를 하루에 4, 500씩 채점하는 교수들은 어떻게 채점하겠어요? 예? 어떻게 채점하겠어요? 일일이 읽어보겠어요? 한번 쭉 내려갔겠죠. 그러면 점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차와 내용을 명확하게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쟁점이 바뀔 때는 항을 바꿔서 쓰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실 때는 뭐 종이가 모자라요. 뭐 양이 많이 써요. 학원에서 아는 거 쓰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서 종이가 모자라서 못 쓰는 인간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변시 모의고사는 변시 같은 경우는 내면이에요. 내면 동안 1시간 동안 쓰는 문제인데 내면을 꽉 채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면도 뭐예요? 8절 진지가 이쪽 면 아주 앞뒤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 가지고 헛소리하지 마시고 또박하게 글씨도 뭐 명필이 필요한 게 한소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명쾌하게 읽기 쉽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건 글씨도 아니고 무슨 코끼리 글씨체도 아니고 네모진 글씨도 있는데 어쨌든 채점자가 읽기 명쾌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쓰시면 좋고 제일 나쁜 인간들이 흘려 쓰는 인간들. 아주 안 좋고요. 왜냐하면 흘려 쓰면 인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장 채점에 2,000원 받는 교수들이 어떤 한 사람 채점하는데 답안지 하나 채점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좋다고 했어요?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게 좋고 글씨가 이제 글씨체는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남이 읽을 수 있게 쓴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글씨가 너무 또 커요. 그래서 뭐 자기 과시형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건 페이지에 한 3분의 2쯤 가서 쓰는 게 여백을 3분의 1쯤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 글씨 너무 또 조그맣게 쓰시는데 그것도 안 좋고요. 그래서 글씨는 한 3분의 2 정도 가서 남이 읽기 좋게 쓰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출문제 여기다 설명을 다 해놨는데.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자, 이 신청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고 하더니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책을 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있는 게 앞으로 이 신청이 이제 골치 아파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교수님이 마음 먹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 이 신청이 있어요. 이거는 법령에서 규정된 처분에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는 열기주의예요. 열기주의니까 뭐예요? 법에서 규정된 처분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기주의다. 두 번째, 얘는 일본식으로 행정불복이라는 표현을 쓰나 봐요. 그래서 모 교수님은 행정불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는 처분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행정심판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신청이 뜨게 된 거는 이 모 교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부터. 무슨 얘기냐?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신청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의신청. 얘는 누구도 행정심판이라는데 의심을 안 갖고 있지만 이 교수님이 이의신청 들어갔으니 앞에서 말하는 처분청에 대한 불복 절차의 이의신청과 구분해야 돼. 이걸 쓰면서 이제 이의신청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런데 판례를 보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판례. 판례에 무슨 내용이 있냐? 여러분 교과서나 수험서에 아직 한 번도 안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몇 번 출제한 경우가 있는데, 자, 행정청한테 어떤 신청을 하고 나서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의 신청 절차는 법령의 규정이 있냐? 없어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1번의 불복 절차가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의 불복 절차가 아니면 뭐냐? 얘는 행정청의 판례는 뭐라고 보냐?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것은 처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1번의 이의신청 절차와 뭐가 다르냐? 달라요. 1번의 이의신청 절차는 뭐예요? 기각 결정했을 때는 원처분인 처음에 거부처분이 대상적격이 되고, 인용을 했을 때는 뭐예요? 새로운 거부처분이 대상이 되죠. 똑같은 처분에도 얘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행정청의 내부 절차니까 정당한 심사 절차를 다시 걸쳐서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이면 얘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얘는 조금 전에 원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거부처분이 독립한 처분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얘도 이의신청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노무사 출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중에 한 95%는 곡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간파하신 분이 정화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정화준 교수님 책에는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이것은 행정청의 재심사로서 일종의 진정과 비슷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진정과. 왜? 불복 절차가 아니니까. 불복 절차가 아니니까 앞에 말한 이의청보다도 급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이건 행정청의 재심사로서 진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라고 안 적어도 좋아요. 컨셉만 갖고 계시잖아요. 컨셉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두 가지만 있다고 목숨 걸고 외웠는데 세 번째 새로운 유형이 있구나. 이 새로운 유형은 제가 구라로 떠드는 게 아니라 판례로 나와 있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의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쟁송기간의 문제죠. 그래서 당초 처분, 원처분이 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처분이 될 거냐는 대상적격의 문제가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행정심판 특례 규정이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컨셉만 갖고 계시라고. 안 적어도 좋아요. 왜? 뒤에 문제 다 유형별로 제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컨셉만 갖고 있고. 그럼 어떤 컨셉? 이의청이라고 써 있는 것 중에
행정불복으로서 이의시청이 있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단지 진정에 해당돼서 불복 절차도 아닌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앞에서 왜 기를 쓰고 하겠어요?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을 다 내봤으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이의청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1차 때 기출 모의고사에서 봤던 뭐예요?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행정불복으로서 이의청에 해당되는 문제가 1번이에요. 1번. 이게 이 유형의 문제를 일단 보시잔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행위자의 동그라미 쳤죠. 자, 가 동그라미 쳤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답안 작성 요령 뒤에 나가면 그대로 교재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PPT를 안 보여준 대신에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서 하면 돼요. 네? 자, 갑에 한단 말이에요. 갑이 뭐예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관할군수 을이 나왔잖아요. 관할군수를. 갑이 나왔으면 얘는 뭐예요? 원고나 청구인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관할군수이 나왔으면 얘는 피청구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뭘 신청했다고? 개발행위허가 신청했다. 행정처분이 나왔잖아요. 사업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을은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얘가 뭐가요? 처분사유가 되겠죠. 처분사유가. 이유로 뭘 했어요? 거부처분. 그럼 이것만 갖고도 머릿속에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기서 거부처분이 있었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뭐예요? 이의 신청을 했다. 이의 신청도 법률행위니까 사업표시를 해야겠죠. 예. 다만 이때 여기다 밑줄을 쳐야겠죠. 이의 신청이 모든 이의 신청이 아니라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거라니까. 그 다음에 을은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어떻게 했어요? 기각결정을 했다. 기각결정. 인용결정이나 기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건 을의 기각결정을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아주 친절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는 뭐예요? 이게 별도로 얘기 안 했지만 얘가 문항이 되겠죠. 문항에서 아주 친절하게 을의 기각실적, 관할군수 을의 기각결정을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쓰는 게 목표구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고조문을 여기서 박스로 처리했어요. 박스로. 참고조문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는 20%가 안 돼요. 나머지 80%는 그냥 엣지용이에요. 그냥 폼으로 하는 건데. 자, 이때 중요한 건 이의청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51조에 있는 재심판 청구 금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벌써 답이 나와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니까 재결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불과한 거죠. 행정불복으로서. 벌써 답을 주고 있잖아요. 행정불복으로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쓰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건 뭐예요? 자, 개발행위와 거부처분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법상의 기각재결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쟁점이잖아요. 근데 답도 줬어요. 뭐예요? 얘는 재결이 아니다라고 벌써 답을 줬잖아요. 재결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야 되는데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 재결이 아니다라고 답을 줬잖아요. 이제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죠. 자, 갑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할군수 을이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서 갑이 이의 신청한 경우에 관할군수 을이 종전의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 이것을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자, 문항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다만 법리에 맞게 행위자와 처분과 피청구를 앞에 내세워서
쭉 정리한 것 뿐이죠. 여기에다 대고서 무슨 뭐 기각재결이 어쩌고저쩌고 이점 어쩌고저쩌고 이런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할 때는 뭐예요? 교수님들은 뭘 보겠어요?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요 단어가 들어가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짤데없이 쓰지 말라고 한 거죠. 왜? 교수님들이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점수 주는 포인트가. 요게 들어가면 점수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을 볼 수 있냐? 이렇게 써놓으면 점수를 줘야 되지만 주면서 좀 찝찝하죠. 그럼 0.5점을 까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어떤 강사님들이 그냥 주구장창 써놓은데 그렇게 써도 이게 들어가면 점수를 주는데 문제는 안 들어간 경우들이 가끔 있고 또 문제는 길게 쓰면 교수님들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걸.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요구하는 건 딱 이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쟁점은 뭐예요? 이의정 기각결정을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을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거를 다 한 줄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이의정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검토 아니면 법적 검토 이렇게 쓰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쓰시는 훈련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의적 기각결정의 행정심판법상 재결을 볼 수 있는 여부의 검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쓰기도 힘들고 길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신 것처럼 간단히 쓰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개념 쓰였죠, 개념. 지금 우리 다투는 것은 일단 이의성이라는 큰 덩어리부터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것부터 보자. 그럼 이의적인 개념. 이의적인 개념은 뭐예요? 법령이 정하는 경우만 처분청에 대해서 허용되고 사법조차가 준용되지 않는 불복 조차. 이거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그 밖에 이제 뭐 시간이 남으면 얘는 뭐 법령상에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는데 뭐 행정불복이라 한다는 너 어쩌는 뭐 써도 좋아요. 중요한 건 얘를 놓치지 말고 써야겠죠. 두 번째. 자, 법적 성질을 쓸 거냐, 구별의 필요성을 쓸 거냐인데 뭐예요? 얘는 지금 문제가 구별의 필요성을 물어봤잖아요. 구분할 수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법적 성질을 쓰지 말고 구별의 필요성을 쓰면 되겠죠. 구별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복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죠. 그래서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51조에 따라서 재심판 청구가 안 되고 행정심판이 아니고 단지 이의청에 불과할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는 거죠. 두 번째, 특례기간 규정에 관한 거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처분시주의가 원칙이 되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행정심판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 재결시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줬으면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단 말이에요. 그걸 써주시면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 기준에 관한 것은 그냥 본질을 물어봤으면 요건에 관한 문제죠. 근데 지금 구별을 물어보니까 구별 기준이라 쓰란 말이에요. 그럼 구별 기준은 뭐예요? 자, 법령상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열기준이라고 했죠. 법에서 규정된, 개별법에서 규정한 처분에만 이의청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인정되는 거고, 행정심판은 뭐예요? 개괄주잖아요, 개괄주의. 그래서 뭐예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누구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다르죠. 자, 심판기관의 차이가 있다. 이의청은 누구한테 반대요? 오로지 처분청만, 오로지 처분청. 근데 행정심판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처분청 위에 있는 직근 상급 행정청에 해당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자, 세 번째는 처분청에 대해서 처분청에 대해서 재심사. 원래 이의청이라는 것은 처분청에 대한 재심사 절차예요. 그런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사법 절차의 준용 여부죠. 자, 행정불복 절차는 이게 처분청이 다시 한번 재심사하는 건 굳이 사법 절차를 준용할지 안 할지를 명시할 필요가 없죠. 근데 행정심판은 뭐예요? 분쟁 해결 절차니까 당연히 사법 절차를 준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니까 이 내용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면 얘는 행정심판이 아닌 거죠. 행정심판이면 뭐예요?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왜? 행정심판법 51조에 재심판 청구금지가 적용되니까. 자,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이제 행정청의 결정에 관해서죠. 그래서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인데 이 경우는 기각결정에 썼으니 기각결정이면 뭐예요? 이 사안의 경우는 잠깐만. 위에 문제가 들어갔어. 내용이 이게 왜 바뀌었죠? 잠깐만.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네, 화면에. 자, 여러분 교재로 돌아가서 나눠준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나눠준 9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을 나눠 설명하고 있죠. 이게 파일이 엉켰네요, 뭔가. 그래서 보시면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서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으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자, 기각결정의 경우는 뭐예요? 원래 원처분이 있으면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거니까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소송 대상은 뭐예요? 원처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인용결정의 경우는 뭐예요? 인용결정의 경우는 원처분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되니 당연히 새로운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러분 그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의청에 따른 처분청에 대한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9페이지가 아니죠. 지금 페이지가 엉켰어. 제가 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사안의 적용으로 나와 있고 사안의 적용에서는 일단 민원사무처리법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행정심판의 재심판 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한테 신청했어요? 처분청한테 신청했죠. 처분청한테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의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관할 군수의 기각 재결은 행정심판의 그 재결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불복 절차에 몰아서 보시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기각 재결이나 기각 통보의 경우는 신청인의 그 신청을 배척하고 원처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처분이 쟁송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쟁송기간도 원처분이 대상이 되면 당연히 쟁송기간도 당초 처분 즉 원처분을 따라가겠죠. 그다음에 인용재결을 하면 아까 말씀처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새로운 처분이 쟁송 대상이 되고 새로운 처분이 쟁송 대상이 되면 당연히 그 제소기간도 당연히 새로운 처분이 기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이제 뭐라고 내리시냐면 물어본 것처럼 지금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면 행정심판법 51조에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얘는 이의신청으로 봐야 되고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경우엔 원처분을 기각결정이니까 원처분이 대상이 되고 제소기간도 원처분으로 된다라고 쓰셔야겠어요. 다만 이 경우 행정심판의 기각적에 해당되냐고 물어봤지만 처분청의 결정에 대한 내용과 대상적 경우과 쟁송기관에 관한 내용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만 물어봤다 요거만 달랑 쓰지 마시고 행정청의 결정에 관한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에 관한 내용 쓰시고 불복에서 대상적 적격과 제소기관의 내용 써주시면 좋겠단 말이에요. 왜? 문제는 그거만 딱 물어봤지만 노무사는 쓸 쟁점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거까지 친절 써주시면 되겠고 행정심판의 기각적에 해당자는 물어봤지만 결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적격과 제소기간 문제를 써주시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게 아마 순서가 엉킨 이유가
저기 때문에 엉킨 것 같네요. 문제를 갖다 유형을 3개로 나누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유형으로 합시다.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유형이에요. 행정심판에.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유형인데, 오늘 시험 본 거죠. 그럼 오늘 시험 본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답안지 문제집 놓고 합시다. 어디 갔어? 볼펜이. 자, 모의고사 문제지를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지를 놓고 보시면, 자, 경기도지사 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나왔으니까 밑줄을 치셔놓고,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관광진흥법상의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의 사업 표시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쟁선법은 배우시니까 하는데, 원래 그 토지수용법에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갑이 나왔잖아요. 갑이 나왔으니까 갑에 동그라미 치고, 요즘에는 또 원고를 갑으로 쓰는 경우가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원고나 청구인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토지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 수용. 수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땅을 뺏는 거죠.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재결 신청은 누구한테 해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되겠죠. 자,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결을 했는데 그 재결은 뭐예요? 수용을 명령하는 재결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서 토지에 수용을 하거나 토지에 사용을 하면 수용재결, 사용재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는 재결을 판례나 학설에서는 수용재결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뭐예요? 수용하는 재결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쓰니까 수용재결 두 가지가 법적인 성격이 맞게 떨어지는 경우죠. 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은 뭐예요? 수용된 토지 외에, 사업지역 내에 토지 수용한 거 외에 남은 토지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법에서는 잔여지라고 그래요. 잔여지가 있는데, 이 잔여지가 땅값이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갑은 수용되고 남은 자신의 토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 재결이 위법하다고 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 신청을 우리 사안에서 다룬 이의 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앙토지수용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의 신청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기각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각 결정은 재결일 거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은 문항이 뭐냐? 갑이 신청한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간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에서 뭐가 달라졌냐? 첫 번째 이의 신청이 아니냐를 검토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불복 수단을 검토하라는 문제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련 문제를 줬는데, 관련 문제는 뭐 법에서 이의 신청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유형은 아니겠죠. 그래서 행정불복에서 이의 신청이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이겠지. 세 번째처럼 법에서 규정이 안 돼가지고 진정으로서 이의 신청은 아니겠죠. 자, 문제를 소재로 가면 일단 코드를 쓰시면 돼요. 중앙토지수용의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과 기각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쓰는 게 우리의 답안지의 목표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 첫 번째, 물어본 대로 쓰시란 말이에요. 자신의 잔여지 미수용을 이유로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한 경우에 그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을 검토한다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이의 신청의 개념에 대해서 그대로 쓰시고, 이건 뭐 달라질 바가 없죠. 그 다음에 구별의 필요성과 구별 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 사례에서 보신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죠. 이건 달라질 게 없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법리니까. 이걸 쓰신 다음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기각 재결이 뭐에 해당되는지 써야겠죠. 토지 수용인의 기각 재결은 행정청에 대한 불복 절차인 이의 신청도 아니고 얘는 뭐예요?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니까 가학상 이의 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에 해당된다고 법적 성질을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을 쓰시고 나면 뭘 써요? 불복 절차를 써야겠죠. 자, 중앙토지수용의 기각재결에서 이게 만약에 이의 신청에 해당되면 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인용재결, 기각재결 여부를 가려야겠지만 중요한 건 얘는 뭐예요? 재결이란 말이에요. 재결. 행정심판이라는 거죠. 행정심판이면 뭐예요? 일단 행정심판법의 재심판 청구 금지가 일반 행정심판법이 특별행정심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반행정심판법이 보충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일반행정심판법이 적용되니까 행정심판법 51조의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 적용되니까 당연히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정소송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재결 취소소송과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당사소송 가능하다고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나가면 약간 범위 이탈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써주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물론 알면 쓰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행정소송 가능하다 쓰시고 더 쓰고 싶으면 재결 취소소송 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소송 가능하다. 써주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써주셔야겠지. 그걸 써주시고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기각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적 격은 이때 주의할 점이 있죠. 특별행정심판에서 아직 여러분이 안 배우신 내용인데 국법에서는 재결주의에서 재결주의. 재결주의란 뭐예요? 이 재결, 중토의 재결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지금은 바꿔놔서 어떻게 돼요? 수용재결, 지방토지수용의 재결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원초분주의라고 해요. 원초분주의. 그래서 대상적 결은 원초분주에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의 수용 재결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경우는 뭐예요? 원초분주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니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제소기간에서 행정심판 특례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면 토지보상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그러면 이 재결에 대한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재결이 아니라 뭐예요? 수용재결, 지방토지수용의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제 이간대로 쓰셔야겠죠. 토지수용의 재결에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에 신청한 이의재결은 가학상 이의청이 아닌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에 해당된다라고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중앙토지수용의 기각재결에 대한 불복의 경우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써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행정불복으로서의 이의정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보신 것처럼 예외 유형으로서 행정심판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토지보상법 그 외에 이제 고대에 있는 함영호 교수 책에 의하면 이의시정이 행정심판으로 되는 경우 6가지 정도 있대요. 근데 기존 교과서에는 토지보상법에 있는 이의재결밖에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 일단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맨 마지막 문제가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제3의 유형에 대한 것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부터 와서 시험 보시고 하는데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유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